아줌마, 이거 국밥 맞아요? 국밥집에서 공짜 국밥을 얻어먹은 9살 꼬마가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국밥집 주인 정희는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핏물 뺄 때 설탕 안 넣으셨죠? 그래서 누린내가 나는 거예요. 꼬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인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재워주시면 국밥 냄새 싹 다 잡아드릴게요. 그날부터 정인과 꼬마의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둘은 생방송 무대에 나란히 서게 됐어요. 그날 이 둘이 수백 명을 울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매서워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된 시장 골목은 왁자지껄했어요. 생선가게 주인이 목청을 높여 호객을 하고 채소가게 할머니는 무 한 단을 깎아주며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왁자지껄한 골목 한가운데 유독 불이 꺼진 것처럼 조용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낡은 국밥집이었어요. 바닥 타일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기름때가 눌어붙은 벽에는 누렇게 바랜 메뉴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어요. 그 주방 구석에 38살 윤정인이 쪼그려 앉아 앞치마 끈을 손가락에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원래 정인의 남편이 하던 곳이었어요. 남편이 동업자한테 속아서 빚을 졌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국밥집을 돌리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며 갚으려 했지만 새벽 대리운전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였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가게를 빌릴 때 정인의 이름까지 같이 도장을 찍어놨거든요. 남편이 진 빚이 고스란히 정인의 어깨 위로 올라왔어요. 정인은 요리라곤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놓으면 당장 빚쟁이들한테 잡혀가게 생겼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국밥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누린내가 진동하는 죽 같은 것이었지만 정인에겐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빚쟁이는 보름에 한 번씩 어김없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양복 차림의 사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독촉장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고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못 갚으면 방법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독촉장 앞에서 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엎드려 있었어요. 금요일이면 일주일도 안 남았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앞치마 자락을 입에 물고 어깨만 들썩이며 소리를 삼켰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하는 걸까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인아, 나왔다. 국밥 한 그릇 줘. 옆집 채소가게 할머니였어요. 매일 점심때면 팔리지 않는 정인의 국밥을 사주러 오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안쓰러워서 사주는 거라는 걸 정인도 할머니도 시장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정인이 허둥지둥 눈물을 닦으며 뚝배기에 국밥을 담아내왔어요. 할머니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그런데 국물이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할머니의 눈썹이 잔뜩 찌푸려졌어요. 입을 손등으로 막더니 겨우겨우 삼키고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인아, 미안하다. 할머니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도저히 못 삼키겠다. 핑계라는 걸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어요. 고기 누린내가 목구멍까지 올라오니 아무리 정이 있어도 삼킬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괜찮아요, 할머니.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 정인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한 얼굴로
돈만 놓고 얼른 나가버렸어요. 텅 빈 가게에 정인 혼자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두고 간 뚝배기 앞에 앉아 국물을 한 입 떠넣자 역한 누린내가 코를 찌르고 고기는 고무줄처럼 질겼어요. 나도 못 먹겠다. 이걸 누가 돈 주고 사 먹어. 정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나는 국밥도 제대로 못 끓이는데 왜 이 가게를 나한테 떠안기고 간 거야? 한참을 그렇게 숟가락을 든 채 눈물만 흘리다가 뚝배기를 들고 일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조용히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오후 내내 손님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정희는 주방 불을 껐어요. 가마솥 뚜껑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식어가고 있었고 빈 홀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정희는 멍한 눈으로 가게 앞에 서서 차가운 철제 셔터 손잡이를 잡았어요. 이대로 내리면 다시는 올리고 싶지 않다. 그 생각이 머리 한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셔터가 덜컹거리며 반쯤 내려왔을 때였어요. 부스러? 쓰레기통 옆에서 소리가 나자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얇은 가을 패딩을 입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9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고 얼굴에는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어 있었습니다. 허나 눈빛만큼은 30 먹은 어른도 기가 죽을 만큼 또렷했어요. 아이는 식당 창문 너머로 피어오르는 국밥김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고 커다란 두 눈에 배고픔이 가득 차올라 있었습니다. 정인의 손이 셔터 손잡이에서 떨어졌어요. 지독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누구보다 작고 얼어붙은 존재를 외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1에는 한없이 약하면서도 남의 아픔 앞에서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꼬마야, 밖이 차다. 들어와라. 정인이 반쯤 내린 셔터를 다시 올렸어요. 아이가 고개를 들었지만 커다란 눈이 경계심과 배고픔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손을 내밀자 아이가 잠깐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일어섰어요. 품에 낡은 배낭 하나를 꼭 안고 있었고 제 몸집에 비해 꽤 커다란 배낭이었습니다. 아이가 그걸 두 팔로 꽉 끌어안고 놓지 않으려는 게 한눈에 보였어요. 정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온 아이를 난로 곁에 앉혔습니다. 오늘 팔지 못한 국밥을 다시 불 위에 올려 뜨겁게 데운 뒤 뚝배기에 담아 아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맛없는 건 정인도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죠.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아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먹으라는 말이 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코를 뚝배기에 거의 들이밀다시피 하며 국물을 후루룩 마시기 시작했어요. 한 숟갈, 두 숟갈,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아까 할머니가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은 바로 그 국밥이었어요. 누린내가 코를 찌르는 바로 그 국밥을 이 아이는 개눈 감추듯 비우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이 아이가 대체 며칠을 굶은 걸까? 남편이 새벽에 대리운전 마치고 들어와서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먹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이도 남편도 배고픈 건 매한가지였구나 싶어서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더 먹을래? 남은 거 더 있어. 정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뚝배기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우고 손등으로 입가를 닦더니 정인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배는 찼어요. 근데 아줌마, 솔직히 말해도 돼요? 정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아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배고픔에 젖어 있던 눈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9살 아이한테서는 나올 수 없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아줌마, 핏물 뺄 때 설탕 안 넣으셨죠? 정인이 움찔하며 아이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도 너무 세게만 트니까 뼈에서 누린내가 다 올라와서 고기가 고무줄이 된 거예요. 이건 국밥이 아니라 고기 목욕물이에요. 정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이 꼬마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아이는 빈 뚝배기 앞에 반듯하게 앉아서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요리사가 후배를 가르치듯 정인을 차분하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피식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국밥이 맛없는 건 정인이 제일 잘 알고 있었지만 9살짜리한테 대놓고 듣고 나니 분한 건지 기가 막힌 건지 분간이 안 갔어요. 쪼만한 게 입맛은 귀신이네. 근데 이 밤중에 엄마 아빠는 어쩌고 혼자 돌아다녀? 아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또랑또랑하게 빛나던 눈이 순식간에 꺼졌어요.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할아버지랑 살았는데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인이 숨을 삼켰어요. 부모도 없이 할아버지마저 떠난 아이였구나.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 교통사고로 둘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할아버지랑 둘이 살았어요. 교통사고. 그 한마디가 정인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남편도 같은 이유로 떠났거든요. 이 아이도 나랑 같은 거잖아. 정인은 더 묻지 못했고 아이도 입을 다물었어요. 텅 빈 가게 안에 가마솥이 식어가는 달그락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이가 먼저 고개를 들었어요. 아까 그 꺼졌던 눈에 다시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슬픔을 오래 꺼내놓지 않는 아이였어요. 꾹꾹 눌러 넣는데 익숙한, 그래서 더 안쓰러운 아이였죠. 아이가 뚝배기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입을 열었어요. 아줌마, 이 국밥에 조미료 3가지 넣으셨죠? 다시다 하고 미원하고 소고기 분말이요. 정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조미료를 넣은 건 맞지만 그걸 어떻게 맛으로 구분한 거지? 그리고 무를 너무 두껍게 썰었어요. 무가 이 두께면 국물에 단맛이 안 우러나요. 새끼손가락 반마디 두께로 썰어야 하거든요. 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뚝배기 안에 남은 고기를 손가락으로 집어 올리더니 코에 가져다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정인을 올려다봤어요. 핏물 뺄 때 찬물에 담그기만 하셨죠? 설탕을 1숟갈 넣어야 핏물이 깨끗하게 빠져요. 설탕이 삼투압으로 핏물을 끌어내거든요. 정인이 삼투압이 뭐냐고 되묻자 아이가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설탕 넣으면 진짜 핏물이 쏙 빠져요. 해보면 알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를 몸으로 아는 아이였어요. 이유를 모를 때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하는 그 태도가 정인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줌마 국밥에 고기 양은 많아요. 그건 착한 건데 재료비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아까워서 제가 더 속상해요. 정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3달째 왜 국밥이 이 모양인지 몰랐어요. 그걸 9살짜리 꼬마가 한 끼 얻어먹고 원인을 줄줄이 꿰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식탁에 팔꿈치를 탁 기대며 정인을 올려다봤어요. 눈빛이 장난기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재워주시면 내일부터 이 집 국밥 냄새 제가 싹 다 잡아드릴게요. 저 할아버지한테 제대로 배웠거든요. 정인이 힘없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꼬마야. 당장 내일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제 와서 국밥 맛이 무슨 소용이니? 하지만 정인은 꼬마의 제안 때문에 아이를 들인 게 아니었어요.
갈 곳 없는 아이가 가여웠던 겁니다. 이 아이를 이대로 내보내면 오늘 밤을 어디서 자는 거야? 정인이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근데 너 이름이 뭐야? 아이가 뚝배기를 앞으로 밀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김민호요. 정인이 민호의 손을 잡고 가게 안쪽 단칸방으로 이끌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너나 나나 참 딱하다. 오늘은 여기서 자. 단칸방은 좁았습니다. 낡은 장롱 하나에 얇은 이불 한 채, 전기장판 하나가 전부였어요. 정인이 이불을 깔아주자 민호가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드러누웠습니다. 눈이 감기는데 3초도 안 걸렸어요. 정인이 이불을 덮어주려고 몸을 숙이자 민호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국밥 흠을 줄줄이 짚어내던 그 손이었어요.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습니다. 혼자 떠돌던 아이의 손이었어요. 정희는 그 손을 가만히 쥐어봤습니다. 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손이었어요. 이렇게 작은 손으로 어떻게 혼자 살아온 거야.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려주며 정인이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 잠든 민호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밥 먹었어. 정인의 손이 멈췄어요. 품 안에 낡은 배낭을 꽉 움켜쥔 채 아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을 때의 호랑이 선생님은 어디 가고 잠든 얼굴은 영락없는 9살이었어요. 볼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가느다란 숨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밥 먹었다고 할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아이라니.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굶었으면 밥 한 끼가 할아버지한테 보고할 만큼 큰일이었던 걸까요?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앞치마 자락으로 눈을 문지르며 단칸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였어요. 달그락, 달그락.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정인이 벌떡 일어나 뛰어나갔습니다. 주방불이 이미 켜져 있었어요. 가마솥 앞에 우유 박스를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올라선 민호가 제 팔뚝만 한 고기를 양손으로 붙잡고 야무지게 씻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멍하니 서 있자 민호가 고개를 돌리며 소리쳤어요. 아줌마, 장사할 사람이 늦잠 주무시면 어떡해요. 빨리 오셔서 무 얇게 썰어주세요. 새끼손가락 반마디라고 했잖아요. 어젯밤에 잠꼬대를 하던 아이가 맞나 싶었어요. 정희는 알았어 하며 허둥지둥 칼을 잡았습니다. 9살짜리가 시키는 대로 38살 어른이 칼질을 하고 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꼬마한테 요리를 배우고 있는 건가? 민호가 정인의 칼질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줌마, 그건 무 써는 게 아니라 장작 패는 거예요. 칼을 세워서 당기세요. 누르지 말고요. 정인이 얼굴이 귀끝까지 빨개졌지만 시키는 대로 따랐어요. 이 꼬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무가 얇고 고르게 썰렸습니다. 민호가 찬물에 설탕을 풀어 고기를 담갔어요. 그 사이 콩나물을 손질하며 정인에게 하나하나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세기를 줄이라, 뚜껑을 열지 마라, 거품은 걷어내되 기름은 남겨라. 정인이 이건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 민호는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기름이 국물 위에 막을 만들어요. 그 막이 향을 가둬주거든요. 걷어내면 맛이 날아가요. 3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가마솥 뚜껑 위에 손바닥을 올려 온도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어요. 열어보세요. 정인이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무쇠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주방 안에 퍼진 향기에 정인의 손이 멈췄어요. 역한 누린내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구수한 고기 향이 가마솥 위로 피어올라
좁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3달째 이 가게를 짓누르던 그 지독한 냄새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 코끝이 간질간질해지는 깊은 국물 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국자로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씹지도 않았습니다. 국물이 혀 위에 닿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부드럽고 깊은 감칠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어제까지 고무줄 같던 고기가 혀 위에서 살살 풀렸습니다. 같은 가마솥이었어요. 같은 재료였죠. 9살짜리 꼬마의 손이 닿았을 뿐인데 국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국자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 남은 국물 맛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3달 동안 내가 끓인 건 국밥이 아니었구나. 이게 국밥이구나. 이 맛을 모르고 3달을 버틴 거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가 우유 박스 위에서 내려오며 정인을 올려다봤어요. 능글맞은 표정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줌마 우는 거예요? 국밥 맛보고 우는 사람은 처음 봐요. 정인이 울다 말고 피식 웃음이 터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는 와중에 웃음이 새어나오니 얼굴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울긴 누가 울어. 김이 눈에 들어간 거야. 민호가 입꼬리를 삐죽 올리며 정인을 올려다봤어요. 근데 아줌마 코도 빨개졌는데 그것도 김 때문이에요? 정인이 민호를 노려봤지만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숨길 수가 없었어요. 민호도 피식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서 아이의 눈가가 살짝 붉어진 걸 정인만 봤어요. 이 아이도 이 냄새를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끓이던 국밥 냄새를요. 냄새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되자 시장 골목은 평소처럼 북적거렸습니다. 생선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채소가게 할머니는 어김없이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인의 국밥집 앞만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향이 골목까지 번지고 있었지만 3달 동안 쌓인 악명이 그 향을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정인은 가게 문 앞에 서서 골목을 내다보다 안으로 들어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혹시 냄새만 달라지고 맛은 그대로인 건 아닐까? 어제 민호가 옆에서 잡아줘서 된 거지. 혼자서는 또 엉망이 되는 건 아닐까? 민호가 주방 구석에서 깍두기를 담으며 정인을 올려다봤어요. 아줌마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 손님이 더 안 들어와요. 사람은 불안한 가게에 안 가거든요. 정인이 발걸음을 멈추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9살짜리한테 장사 조언까지 듣고 있으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덩치 좋은 중년 사내가 고개를 들이밀며 주방 쪽을 킁킁거렸어요. 택시기사 모자를 눌러 쓴 사내의 코가 벌름거리더니 정인을 돌아봤습니다. 여기 맛없기로 소문난 데 아니요? 근데 오늘은 냄새가 영 다른데. 정인의 얼굴이 귀끝까지 빨개졌지만 민호가 재빨리 빈 뚝배기를 꺼내 상위에 놓았어요. 정인이 떨리는 손으로 가마솥에서 국밥을 퍼담았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기사의 코가 다시 한번 벌름거렸어요. 기사가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입 떴습니다. 씹던 움직임이 딱 멈췄어요. 기사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고개를 숙여 국물을 다시 한 숟갈 떴습니다. 2번째 숟갈이 입에 들어가자 기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숟가락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깍두기 국물을 뚝배기에 부어 넣더니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박박 긁었어요. 아지매, 이거 어떻게 된 거요? 여기 한 그릇 더. 기사가 뚝배기를 내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희는 얼떨떨한 얼굴로
국밥을 다시 퍼담았어요. 기사가 두 번째 뚝배기까지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정인을 돌아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지매, 이 마시면 나 내일도 올 거요. 아니, 매일 올 거요. 기사가 동료에게 전화를 걸더니 시장 골목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야, 시장 구석 국밥집 맛이 달라졌어. 오늘 가봐, 진짜야. 기사의 목소리가 시장 골목에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가게 문이 쉴 새 없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택시 기사들이 몰려 들어왔고 뒤이어 시장 상인들까지 냄새에 이끌려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3달 동안 파리 한 마리 날지 않던 낡은 홀이 사람들로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주문이 밀려오자 손이 떨려서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뚝배기 번호를 헷갈리고 깍두기 그릇을 엎을 뻔하며 주방과 홀을 허둥지둥 오갔습니다. 그때 기사 하나가 소리쳤어요. 아지매, 여기 국밥 아직이요? 배고파 죽겠는데 빨리 좀 주세요. 민호가 주방에서 나와 행주를 집어들었어요. 빈 뚝배기를 걷어 싱크대에 쌓고 세 자리의 수저와 깍두기를 세팅하며 홀을 정리했습니다. 9살짜리가 어른 사이를 빠져나가며 능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베테랑 홀서빙 같았어요. 손님 하나가 민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야, 이 꼬마 일하는 거 봐라. 아줌의 아들이요? 정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민호가 빈 뚝배기를 들고 지나가며 능글맞게 한마디 던졌어요. 아줌마 혼자 두면 그릇을 다 깨뜨리니까 제가 지키는 거예요. 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인이 민호를 흘겨봤지만 볼이 실룩거리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소란 사이로 가게 앞을 슬금슬금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집 채소가게 할머니였어요. 3달 동안 정인의 국밥을 안쓰러워서 사주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할머니가 문틈으로 바글바글한 홀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제까지 파리만 날리던 가게가 맞나 싶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주방으로 살금살금 다가와 가마솥 옆에서 국자를 슬쩍 들어 국물을 한 입 떠넣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까지 본인도 못 삼키던 그 국밥이 맞나 싶었거든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서 있더니 정인을 돌아봤어요. 정인아, 이게 내 손에서 나온 국밥이 맞아? 내년 손에 신이 내렸냐? 정인이 피식 웃으며 민호 쪽을 턱으로 가리켰어요. 할머니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꼬마가 뭔데? 민호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저요? 국밥 살린 사람이요.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식탁에 놓고 나갔습니다. 오늘은 안쓰러워서가 아니라 맛있어서 내는 돈이었어요.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정인이 국자로 가마솥 바닥을 긁자 쇳길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바닥이 보였습니다. 3달 동안 며칠을 팔아도 남았던 국밥이 다 팔린 거였어요. 정인은 빈 가마솥 앞에 서서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누린내 나던 가마솥이었어요. 할머니도 한 입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던 바로 그 국밥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가마솥이 바닥을 보였습니다. 9살짜리 꼬마 하나가 달라지게 한 거잖아. 이 꼬마 하나가. 장사를 마감하고 주방 불을 끈 뒤 정인이 식탁 위에 돈통을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정인의 손이 멈췄어요. 구겨진 10,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돈통 안에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3달 동안 이 가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인은 떨리는 손으로 지폐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정인은 돈통을 끌어안고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달이었어요. 사채업자 앞에서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렸던 날도 있었고 정인이 끓인 국밥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으며 울었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쥐어짰어요. 살아있으면 이런 날도 오는 걸까요? 민호가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아 다리를 흔들며 정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줌마 울면서 돈 세면 틀려요. 나중에 다시 세야 하는데요. 정인이 울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민호를 노려봤지만 아이가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걸 보자 울음 속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울긴 누가 울어. 양파 썰다 매운 거야. 오늘 양파 안 썼잖아요. 그리고 돈은 마른 손으로 세야 정확하거든요. 정인이 울다 웃다 코를 훌쩍이며 앞치마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3달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얼굴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인은 빚쟁이에게 이자를 갚으러 나갔습니다. 보름째 밀렸던 이자를 한 번에 내밀자 사채업자가 의아한 눈으로 정인을 올려다봤어요. 정인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똑바로 서서 돈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안 떨려. 내 손으로 번 돈이거든. 늦은 밤 가게로 돌아온 정인은 단칸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민호가 이불 위에 대자로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녔으니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누가 깨워도 모를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낭을 베개 삼아 팔로 감싸 안은 채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정인은 민호 옆에 조용히 앉아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아이의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가락씩 수건으로 감싸 닦아줄 때마다 손가락 끝이 빨갛게 얼어있던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바깥에서 떠돌다 쓰레기통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오늘 하루 만에 텅 빈 가마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아이가 살려낸 건 국밥만이 아니었어요. 셔터를 내리려던 정인의 하루도 함께 살려낸 거였습니다. 고맙다, 꼬맹아. 정인의 목소리가 나직하게 떨렸습니다. 3달 동안 이 가게에서 혼자 버텨온 여자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민호가 잠결에 입술을 오물거리며 배낭을 더 꽉 끌어안았어요. 그 낡은 배낭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정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인의 국밥집이 달라졌다는 소문은 시장 골목을 넘어 건너편까지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시장 건너편 3층짜리 황금국밥의 주인 황 사장이었어요. 상인의 부회장 자리에 앉아 시장을 쥐락펴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장사꾼 치고 배가 항아리처럼 불룩했고 눈은 찢어지게 가늘었지만 돈 냄새만큼은 귀신같이 맞는 사람이었죠. 황 사장이 황금국밥 2층 창문 너머로 정인의 가게를 내려다봤어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정인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쪽에서 파리가 날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던 황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요 며칠 사이 황금국밥 가게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거든요. 황 사장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 표정을 본 직원 하나가 눈치를 챘어요. 사장님, 제가 한번 가볼까요? 황 사장이 눈을 가늘게 뜨며 턱짓으로 직원을 보냈습니다. 입꼬리 하나 올라가지 않는 서늘한 얼굴이었어요. 얼마 뒤 직원이 정인내에서 국밥을 포장해 돌아왔어요. 황 사장이 뚝배기 뚜껑을 열자 구수한 향이 사무실 안에 퍼졌습니다. 황 사장의 콧등이 살짝 움찔거렸어요.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황 사장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눈이 가늘어지더니 뭔가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맛을 어디서 먹어본 적이 있어. 분명히 먹어봤어. 아닐 거야. 설마.
황 사장이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 맛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아와.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무렵 시장 광장에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걸렸어요. 구청과 지역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시장 최고 맛집 생방송 경연대회 우승 상금 5천만 원이라는 글자가 빨간색으로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어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정인의 가게로 달려와 현수막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정인아, 너 나가야 해. 5천만 원이면 빚 다 갚겠다. 정인이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마음이 안 흔들리는 건 아니었지만 황 사장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황 사장은 시장 상인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경연대회 심사위원 절반을 그 사람이 다 아는 사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 사람한테 찍히면 이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게 나서봤자 뭐가 달라져. 괜히 건드렸다가 장사까지 못하게 되면 어떡해. 민호한테 겨우 밥 한 끼 해줄 수 있게 됐는데. 정희는 현수막을 올려다보다 고개를 돌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셔터를 내리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홀 정리를 끝낸 뒤 정인이 식탁을 행주로 닦고 있었어요. 민호가 주방 구석에 앉아 정인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능글맞은 표정이 아니었어요. 눈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줌마 할 얘기가 있어요. 정인이 행주를 내려놓고 민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민호가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배낭을 식탁 위에 올렸어요. 지퍼를 열더니 배낭 바닥에서 비닐로 여러 겹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닐을 한 겹, 두 겹 벗겨내자 기름때가 묻은 낡은 공책이 나왔어요. 표지가 누렇게 바랜 공책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서 속지가 드러나 있었고 고무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민호가 고무줄을 풀고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국물 농도, 불세기, 마늘 기름 배합, 고기 숙성 시간까지 국밥을 만드는 온갖 비법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김장인이에요. 아줌마도 들어봤을 거예요. 정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장인이라는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5년 전까지 이 시장에서 국밥의 전설로 불리던 사람이었거든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전국에서 그 국밥을 먹으러 줄을 섰다는 이야기는 정인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장인의 손자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거야. 민호가 공책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황 사장 아저씨가 우리 할아버지 밑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어요. 정인이 숨을 삼켰어요. 황 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비법을 훔쳐갔어요.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서 고기통에 썩은 고기를 넣어놓고 식약처에 신고했어요. 할아버지 가게에서 상한 고기를 쓴다고. 민호의 손이 공책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목소리는 또박또박했지만 손끝은 속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나왔을 때 할아버지 냉장고에서 썩은 고기가 나왔어요. 황 사장이 미리 넣어둔 거였지만 증거가 할아버지 가게에서 나왔으니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정희는 말없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있는 아이의 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납품권을 빼앗기고 시장에서 쫓겨났어요. 그 충격으로 심장이 크게 망가졌지만 할아버지는 포기 안 했어요. 민호가 공책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글씨 위를 따라가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병상에서도 저한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핏물 빼는 법, 불 조절하는 법, 마늘 기름 만드는 법.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입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민호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능글맞게 웃던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금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2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마솥이 식어가는 달그락 소리만 낮게 울렸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으려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배낭을 그토록 꽉 움켜쥐고 다닌 이유가 이거였구나.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라는 걸 알자 정인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남편이 사기당해 빚을 지고 대리운전 사고로 죽었던 기억이 겹쳐왔거든요. 억울하게 당하고도 아무데도 호소할 수 없었던 그 막막함을 정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빨갛게 젖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정인의 옷자락을 꽉 쥐었어요. 아줌마가 제 손이 되어주세요. 그 경연대회에 나가서 할아버지 진짜 국밥 억울하지 않게 보여주고 싶어요. 작은 손이 정인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9살짜리가 어른한테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정인은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아이한테 나밖에 없는 거잖아. 이 아이가 나한테 매달리고 있잖아. 정인은 민호의 손 위에 정인의 손을 가만히 올렸습니다. 떨리고 있는 작은 손이었어요. 남편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기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버텨야 했어요. 그때 정인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지금 이 아이 앞에서 또 주저앉으면 안 돼. 정인이 눈물을 앞치마 자락으로 닦고 민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입술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민호야, 나가자. 우리 나가서 보여주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깨어있을 때 한 번도 울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정인 앞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민호의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작은 어깨가 정인의 품 안에서 들썩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인은 시장 광장에 걸린 현수막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펜을 쥐고 윤정인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 아래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민호가 옆에 서서 정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던 어젯밤 얼굴은 어디 가고 능글맞은 표정이 돌아와 있었어요. 아줌마, 손 떨리면 글씨 삐뚤어져요. 나중에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정인이 민호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콧등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서는 정인의 등 뒤로 황금국밥 2층 창문이 보였어요. 커튼 틈 사이로 누군가의 가느다란 눈이 정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황금국밥 2층 사무실에서 찻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황 사장이 출전 명단을 구겨 쥔 채 벌떡 일어섰어요. 목덜미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 밑 핏줄이 퉁퉁 붉어져 있었습니다. 직원이 몸을 잔뜩 움츠린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감히 그깟 국밥집이 내 앞길을 막아? 황 사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벽을 때렸습니다. 참가 명단에 적힌 윤정인이라는 세 글자가 황 사장의 심기를 뒤집어 놓은 거였어요. 국밥 맛만으로도 신경이 쓰이던 판에 경영까지 나오겠다니. 황 사장은 그날 오후 가죽 가방 하나를 챙겨 들고 황금국밥을 나섰습니다.
가방 안에는 두툼한 돈봉투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직원의 얼굴에 안도가 아니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황 사장이 저 가방을 들고 나설 때는 누군가의 숨통을 죄러 가는 거라는 걸 직원도 알고 있었죠. 경연 3일 전이었습니다. 정인이 시장 안쪽 정육점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경연에 낼 국밥 재료를 구하려면 최소 이틀 전에는 고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정육점 앞에 섰어요. 아저씨, 양지 3근하고 사골 2봉지 주세요. 정육점 주인이 정인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손을 저었어요. 오늘 고기가 안 들어왔어. 다른 데 가봐. 정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음 정육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열장에 고기가 빼곡하게 놓여 있었는데 주인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미안해요. 재고가 없어서. 눈앞에 고기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정인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가게, 네 번째 가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정육점 주인들은 하나같이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뒷정리를 하는 척 돌아서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가게 앞에서 정인의 발이 멈췄어요. 더 이상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일부러 막고 있는 거야. 그때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가 정인의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평소 얼굴을 아는 상인이었습니다. 상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정인 씨, 황 사장이 도매상 전부 돌면서 돈봉투를 돌렸어요. 당신한테 고기 팔면 시장에서 매장한대요. 정인의 다리에서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거예요. 정인은 황 사장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장사를 못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연에 나가지도 못하게 재료부터 막아버린 거였어요. 정인은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가게로 돌아왔어요. 텅 빈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 위에 이마를 묻었습니다. 마치 3달 전 셔터를 내리려던 그 밤으로 되돌아간 것 같았어요. 경연 3일 전인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고기가 없으면 국밥을 끓일 수 없고 국밥을 끓일 수 없으면 경연에 나갈 수 없었어요. 겨우 일어섰는데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걸까요? 민우한테 뭐라고 말하지? 나가자고 약속해놓고 재료도 못 구했다고 하면 그 아이 얼굴이 어떻게 되는 거야? 민우가 주방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정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민호가 정인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아줌마, 할아버지가 거래하던 농장이 있어요. 시장 바깥이라 황 사장 아저씨 손이 안 닿는 데예요. 정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눈이 흔들리지 않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시장 앞 정류장에 정인과 민호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커다란 빈 아이스박스를 둘이서 양쪽 손잡이를 잡고 들고 있었습니다. 칼바람이 불 때마다 민호의 얇은 패딩이 팔락거렸어요. 시외버스 첫 차가 덜컹거리며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아이스박스를 밀어놓고 나란히 앉아 민호가 빈 아이스박스를 톡톡 두드리며 한마디 했어요. 아줌마, 돌아올 때는 이거 못 들 수도 있어요. 정인은 창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버스가 돌아올 때 아이스박스가 빈 채로 돌아오면 모든 게 끝이야. 1시간 반을 달려 시외각 정류장에 내렸어요. 거기서 다시 비포장 시골길을 30분 넘게 걸었습니다. 아이스박스가 비어 있는데도 양쪽 손잡이를 잡고 걷는 두 사람의 손이 벌겋게 얼어가고 있었어요. 농장 대문이 보였습니다. 나지막한 돌담 안쪽으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마당에 집단이 쌓여 있었고 헛간 지붕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대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장화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문이 열리며 얼굴이 그을린 중년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농장주의 시선이 정인을 지나 민호에게 멈췄어요. 눈이 천천히 커지더니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민호야? 김장인 선생님 손자 민호 아니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농장주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할아버지 모시고 왔었는데 그새 혼자가 됐구나. 농장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허리를 굽혀 민호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쥐며 한참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지만 눈가가 젖어가는 걸 숨기지 못했어요. 농장주가 고개를 돌려 정인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랑 같이 오신 분이면 사정이 있으신 거지요? 정인이 경연 이야기를 꺼냈어요. 황 사장이 재료를 막았다는 말에 농장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장인 선생님한테도 그런 짓을 했지. 그놈이 또. 농장주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러더니 헛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걸려있던 고기를 내려 아이스박스 위에 올려놓았어요. 최상급이에요. 장인 선생님이 살아계셨으면 이 고기로 국밥을 끓이셨을 거요. 원가만 받겠소. 정인이 지갑을 꺼내려 하자 농장주가 손을 저었어요. 돈은 경연 끝나고 주시오. 지금은 그 고기가 죗값을 하는 게 먼저요. 정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아이스박스에 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올 때 헛헛하게 흔들리던 아이스박스가 이제는 두 사람의 팔을 쭉 잡아당겼어요. 무거웠지만 불평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양쪽 손잡이를 잡고 시골길을 걸어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다음 버스는 1시간 뒤였어요. 매서운 바람이 정류장을 휩쓸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민호의 이가 딱딱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이스박스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줌마, 이 고기가 우리보다 따뜻하게 가고 있어요. 아이스박스 안에서요. 정인이 기가 막혀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 꼬마는 얼어 죽을 판에도 입이 먼저 살아있었어요. 정인이 목도리를 풀어 민호의 목에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민호가 괜찮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정인은 듣지 않았어요. 얼어붙은 아이의 손을 정인의 두 손으로 감싸고 입김을 호호 불어 녹여주었습니다. 민호가 더 이상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인의 어깨에 슬쩍 머리를 기댔습니다. 코끝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고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어요. 정인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슬쩍 내려다봤습니다. 눈가까지 빨갛게 젖어 있었지만 정인은 모른 척 고개를 돌렸어요. 이 아이가 기댈 곳이 생긴 거구나. 정인의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이 아이가 불안해질 테니까요. 어스름한 저녁이 되어서야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다 녹초였어요. 머리카락은 바람에 헝클어져 있었고 볼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정인이 아이스박스를 주방 바닥에 내려놓자 쿵 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어요. 민호가 아이스박스 뚜껑을 열고 안에 든 고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정인을 올려다보며 피식 웃었어요. 정인도 민호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서로의 헝클어진 머리와 새빨간 코를 보며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 안에 오늘 하루의 고생이 전부 녹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먼저 팔을 걷어붙였어요. 아줌마, 핏물부터 빼야 해요. 설탕 가져오세요. 정인이 코를 훌쩍이며 설탕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싱크대 앞에 서서
고기를 찬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경연 하루 전 밤이었습니다. 정인의 주방에서는 구수한 마늘 기름 냄새가 벽까지 스며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공책에 적힌 특제 마늘 기름 배합 그대로였습니다. 농장에서 가져온 고기는 이틀 동안 정성껏 손질을 마쳤고 양념도 빈틈없이 준비가 끝나 있었어요. 민호가 마늘 기름 병을 코에 대고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들던 그 냄새가 맞다는 뜻이었어요. 아줌마, 내일 이거 냄새만 맡아도 심사위원들 숟가락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인이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3달 전에는 누린내 진동하던 주방이 지금은 이 향으로 가득하다니 감사하고 또 기특했어요. 고기를 담아놓은 통은 민호가 창고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뒀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어요. 자, 이제 자요. 내일 아줌마 혼자 다 못해요. 내가 옆에서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민호가 앞치마를 벗으며 능글맞게 웃었어요. 정인이 입을 삐죽거렸지만 눈가에 웃음주름이 잡혔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구석 좁은 단칸방에 얇은 담요 한 장을 나란히 덮고 누웠어요. 민호가 먼저 잠들었습니다. 정인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내일 경연 무대를 떠올렸어요. 수백 명의 관중 앞에 선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는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정인이 민호의 이불을 끌어올려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내일 우리 잘해보자, 꼬맹아. 잠든 민호는 대답 대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정인도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새벽 2시였어요. 가게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간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뒷문 자물쇠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왔어요. 검은 마스크를 쓴 덩치 2명이 뒷문을 열고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주방 안을 두리번거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싱크대와 선반을 훑었지만 고기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내 하나가 혀를 차며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다가 주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무쇠 가마솥에 불빛이 멈췄어요. 사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고기를 못 찾으면 솥을 못 쓰게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사내가 점퍼 안쪽에서 쇠망치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쇳덩이가 어둠 속에서 둔탁하게 빛났어요. 사내가 가마솥 뚜껑 위로 망치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쾅! 가마솥 뚜껑 한가운데를 내리치는 소리가 새벽 주방을 찢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파열음이 가게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단칸방에서 정인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인은 이불을 걷어차고 맨발로 주방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2개가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정인과 눈이 마주치자 사내 하나가 정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정인이 비틀거리며 싱크대 모서리에 등을 부딪혔어요. 등줄기를 타고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지만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뒷문을 박차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정인이 떨리는 손으로 주방 전등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가 환하게 켜지는 순간 정인의 숨이 멎었어요. 남편 때부터 몇 년에 걸쳐 길들여 반질반질해진 무쇠 뚜껑 한가운데 손잡이가 처참하게 깨져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로 거미줄처럼 굵은 금이 쩍쩍 갈라져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이 금 사이로 증기가 새면 국물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손잡이가 있던 자리에는 울퉁불퉁한 쇳조각만 남아 흉하게 솟아 있었어요. 정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가마솥 앞에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갈라진 뚜껑을 만져봤어요. 손가락이 금을 따라갈 때마다 거친 쇳조각이 살을 긁었습니다. 정인은 만지다가 손을 멈추고 뚜껑 위에 이마를 가만히 얹었어요. 차가운 무쇠가 이마에 닿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이 솥이 없으면 내일 경연에 나갈 수 없었어요. 무쇠 가마솥은 길들이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물건이었습니다. 기름을 먹이고 불에 달구고 식히기를 수백 번 반복해야 비로소 쇳내가 빠지고 국물이 달라지는 물건이었어요. 새 솥을 사온다 해도 쇳내가 빠지지 않아 국밥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경연까지 12시간도 남지 않은 이 밤에 솥을 구할 방법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정희는 갈라진 뚜껑의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들어올리려 했어요. 하지만 손잡이가 없는 무쇠 뚜껑은 가장자리만으로는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줘봤지만 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정인이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잡아당겼습니다. 뚜껑이 반쯤 들리다가 손에서 미끄러지며 가마솥 위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그 소리가 텅 빈 주방 안에서 울렸습니다. 정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며 가슴 한가운데가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3달 동안 악착같이 버텨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채업자에게 무릎 꿇던 밤, 누린내 나는 국밥을 쓰레기통에 쏟던 밤, 민호를 만나고 처음으로 돈통이 꽉 찼던 날, 새벽 버스를 타고 농장까지 달려갔던 날, 정류장에서 서로 어깨를 기대며 버텼던 그 추위까지, 그 모든 게 이 깨진 솥뚜껑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래? 정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 죽고 빚더미 안고 이제 겨우 좀 살아보려는데 왜? 정인이 멍든 가슴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어깨가 들썩일 때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정인의 그림자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겨우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뒤에서 2발짝을 잡아 끌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랬어요. 겨우 장례를 치렀더니 빚이 밀려왔고 겨우 가게를 열었더니 누린내가 터졌고 겨우 국밥이 팔리기 시작했더니 황 사장이 재료를 막았고 겨우 고기를 구해왔더니 이번에는 솥이 깨졌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를 죽여 울었어요. 목이 쉴 때까지 울었습니다. 눈물이 주방 타일 바닥 위로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정희는 그 웅덩이 위에 이마를 묻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주먹이 타일 바닥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한테 뭐라고 말하지? 내일 경연에 못 나간다고 끝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그때 주방 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어요. 민호였습니다. 잠옷 차림에 눈이 부은 채 오열하는 정인과 깨진 가마솥 뚜껑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쥐었어요.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울면 할아버지가 더 아플 것 같아서 참았던 아이였습니다. 민호의 시선이 갈라진 뚜껑 위에 멈췄습니다. 금이 사방으로 뻗어 있는 그 모양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눈빛이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던 입술이 멈추더니 작은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호가 몸을 돌려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등이 형광등 불빛 가장자리에서 가물거렸어요. 창고에서 무거운 것을
바닥에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아직 멈추지 않았거든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것이 주방 바닥 위로 끌려왔습니다. 정인이 젖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민호가 제 몸집만 한 스테인리스 대야를 낑낑대며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잠옷 소매가 밀가루에 뒤범벅이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정희는 대야 안에 잔뜩 담긴 밀가루와 굵은 소금을 멍하니 내려다봤습니다. 이 꼬마가 저 무거운 걸 혼자 끌고 온 거야? 울고 있는 동안 이 아이는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민호가 눈물범벅인 정인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또렷하고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줌마 금간대를 꽉 막으면 압력 소치돼서 싼 고기도 솜사탕이 된댔어요. 민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정인의 눈을 들여다보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꾹 참고 끓이면 우리 인생도 부드러워질 거예요. 9살짜리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정인의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정인은 민호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울음이 다시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는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꼬마가 새벽에 혼자 창고까지 가서 밀가루와 소금을 찾아 담고 제 몸보다 큰 대야를 끌고 온 거였어요. 울고 있는 동안 이 아이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앞치마 자락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근데 그게 정말 돼? 밀가루로 무쇠금을 막는다고? 정인의 목소리에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았어요. 민호가 대야를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소금이 열받으면 딱딱하게 굳거든요. 정인은 민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인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해보자.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정인의 눈에 다시 힘이 들어갔어요. 민호가 대야에 물을 붓고 밀가루와 소금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대야 안에 넣었어요. 정인의 거칠어진 큰 손과 민호의 작고 여린 손이 나란히 반죽을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손이 엉키기도 했지만 점점 호흡이 맞아갔어요. 반죽이 차지고 끈적해질수록 정인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반죽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돼요. 이제 솥에 붙여야 해요. 두 사람은 깨진 가마솥 뚜껑 앞으로 다가갔어요.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구멍이 시커멓게 뚫려 있었고 그 주위로 굵은 금이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정인이 반죽 덩어리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구멍 위에 꾹 눌러붙였어요. 민호가 옆에서 금이 간 틈새마다 반죽을 얇게 떼어 손가락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제발 되라. 정인은 속으로 빌면서 반죽을 눌렀어요. 손끝이 갈라진 무쇠에 긁혀 쓰라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솥이 살아야 내일이 있었으니까요. 민호도 입술을 꽉 깨문 채 작은 손가락으로 금 사이사이를 메워갔어요.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손이 간절함을 전부 담고 있었어요. 반죽이 솥뚜껑에 금을 전부 메운 뒤 민호가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불을 켰습니다. 뚜껑을 올리고 기다리는 동안 정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불이 올라오자 반죽이 열을 받아 서서히 굳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와 소금이 섞인 반죽이 뜨거운 무쇠 위에서 단단하게 변해갔어요. 민호가 솥 주위를 돌며 뚜껑 위에 손바닥을 갖다 대봤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았어요. 정인은 숨을 참은 채 민호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안 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안도의 떨림이었어요. 아줌마, 증기 하나도 안 새요. 흉측하게 기워진 솥뚜껑이었습니다. 반죽이 울퉁불퉁하게 굳어 있어서 볼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증기가 한 올도 빠져나가지 않는 완벽한 밀폐였습니다. 정인이 솥뚜껑 위에 손을 얹었어요. 뜨거운 무쇠 위로 반죽이 굳은 자리가 울퉁불퉁했지만 단단하게 손바닥을 밀어냈습니다. 정인의 입이 벌어졌어요. 야, 진짜 안 새. 이거 진짜 된 거야? 민호가 두 주먹을 불끈 쥐며 펄쩍 뛰었습니다. 됐다. 아줌마, 우리가 해냈어요. 정인이 밀가루 투성이인 민호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아줌마, 밀가루 묻어요. 민호가 버둥거렸지만 정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주방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가득 번졌어요. 손잡이는 없었지만 민호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나무 주걱 손잡이를 구멍에 끼워 지렛대처럼 들어올리면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금방 진지해졌어요. 아줌마, 그놈들이 고기통을 못 찾았잖아요. 아침에 또 올지 몰라요.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이는 이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민호가 창고로 가더니 하얀 감자 전분 가루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주방 뒷문 앞 바닥부터 고기통 근처까지 전분 가루를 아주 얇고 고르게 뿌려놨어요. 눈에 잘 띄지 않을 만큼 얇게, 하지만 밟으면 신발 밑창에 반드시 묻을 만큼 꼼꼼하게 깔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길을 피해 홀 쪽으로만 다니기로 했어요. 밟으면 신발 밑창에 다 묻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민호가 뿌리는 것을 지켜보던 정인이 물었어요. 이걸로 충분할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찍어놔야 해요.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말할 수 있어요. 시장 골목에 첫 번째 새가 울기 시작한 동틀 무렵이었어요. 민호가 옆집 채소가게 할머니 셔터 앞에 섰습니다. 9살짜리가 이 새벽에 어른한테 부탁을 하러 가는 거였어요. 작은 주먹으로 셔터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 셔터가 삐걱거리며 올라가자 할머니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이 새벽에 뭔 일이냐? 민호가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누군가 몰래 들어와서 가마솥을 부쉈다고, 경연 하루 전 밤에 일부러 그런 거라고. 말하는 동안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꾹꾹 눌러 참았던 것들이 할머니 앞에서 슬쩍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주름 가득한 눈에 불꽃이 일었어요. 그 나쁜 놈들이 감히. 할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호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아침에 또 올지 몰라요. 뒷골목 쪽에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 꼭 찍어주세요. 민호가 할머니의 오래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녹화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손주가 쓰다 준 폰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몇 번 따라 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놈들 어젯밤에 들어온 거면 생선가게 영감네 CCTV에 찍혔을 수도 있어. 내가 알아볼게.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 아침 해가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정인과 민호가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간 사이 주방 뒷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 하나가 굵은 소금 포대를 안고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가마솥에 소금을 쏟아 국밥을 짜서 못 먹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사내가 주방 안으로 들어서며 전분 가루를 밟고 지나갔어요. 고기통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가마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소금 포대를 풀려는 순간
화장실 쪽에서 수도꼭지 소리가 들렸어요. 사내가 화들짝 놀라 소금 포대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뒷문으로 도망쳤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나가는 사내의 검은 운동화 밑창에 하얀 전분 가루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어요. 뒷골목 담벼락 뒤에 웅크리고 있던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을 쥔 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 사내가 들어오고 두리번거리고 도망가는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찍혀 있었어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잡아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경연 당일이 밝았어요. 시장 광장에 조명탑 4개가 세워졌습니다. 하얀 불빛이 겨울 아침 공기를 갈라놓았고 생중계 카메라 3대가 무대 정면을 조준하고 있었어요. 골목골목에서 상인들과 구경꾼들이 쏟아져 나와 광장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앞줄에 선 사람들은 발끝으로 서서 무대를 올려다봤고 뒷줄에 선 사람들은 채소 상자 위에 올라서야 겨우 고개가 넘어갔어요. 정인과 민호가 무대 옆 대기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인의 손이 앞치마 끝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3달 전만 해도 이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린내 나는 국밥을 팔며 옆집 할머니에게조차 미안했던 사람이 수백 명이 지켜보는 무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줌마, 손에 쥐 나겠어요. 민호가 정인의 꽉 쥔 손을 톡톡 쳤습니다. 정인이 내려다보니 앞치마에 손가락 자국이 하얗게 찍혀 있었어요. 정인이 민호를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긴장 안 돼? 민호가 정인의 하얗게 질린 손가락을 힐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돼요. 근데 아줌마 손이 더 떨리잖아요.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릎 위에 올린 2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9살짜리도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때 광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4명이 길을 열며 나타났어요. 그 뒤를 따라 황 사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번쩍이는 구두가 무대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올라오자 황 사장의 시선이 정인의 조리대 위에서 멈췄습니다. 반죽으로 울퉁불퉁하게 기워진 솥뚜껑이 조명 아래에서 흉측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저게 뭐야? 쓰레기통 주워다 국 끓이겠다는 거야? 마이크를 잡은 채 내뱉은 말이 스피커를 타고 광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관중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몇 달 전이었다면 정인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부터 차올랐을 겁니다. 하지만 정인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 정인의 손바닥 안에서 꼭 맞물렸어요. 이 손이 새벽에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대야를 끌고 왔었습니다. 이 손이 갈라진 무쇠 틈을 하나하나 메웠어요. 정인이 황 사장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떨리는 건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사위원석에는 5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앉은 사람은 전국구 방송에서 이름을 날리는 유명 요리사였어요. 하나같이 혀가 예민한 사람들 특유의 근엄한 표정이었습니다. 황 사장이 먼저 나섰습니다. 조리대 위에 재료가 펼쳐지자 관중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금박을 입힌 전복, 손바닥만 한 송이 버섯, 윤기가 흐르는 한우 채끝살이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완성된 국밥이 심사위원석 앞에 놓이자 금박가루가 조명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심사위원 5명이 일제히 숟가락을 들자 광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첫 한 입에 유명 요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2번째 숟가락에서 미간이 미세하게 접혔습니다.
요리사의 혀끝에 직접 우린 육수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공적인 감칠맛이 끈적거리고 있었어요. 국물이 처음엔 깊은 것 같은데 여운이 짧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식품 칼럼니스트가 테이블 위에 생수를 집어 벌컥벌컥 마셨어요. 혀에 남은 인공 감칠맛을 씻어내려는 거였습니다. 사골 농축액과 향미 증진제가 만들어낸 가짜 깊이가 전문가의 혀를 속이지 못한 겁니다. 사회자가 정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인과 민호가 둘이서 무거운 가마솥을 무대 중앙으로 옮겼어요. 솥을 내려놓는 순간 반죽으로 덕지덕지 기워진 뚜껑이 조명에 드러났어요. 관중석에서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저걸로 국밥을 끓였다고? 비웃음이 무대 위까지 올라오자 정인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이 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 사람들은 몰랐어요. 새벽에 제발 되라 빌면서 금을 메우던 그 간절함을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민호가 나무 망치를 들어 올렸어요. 손잡이가 없는 뚜껑은 나무 주걱을 구멍에 끼워 지렛대로 들어 올린 뒤 망치로 두드려야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9살짜리의 파르르 떨리는 손끝에 쏠려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명예가 이 한 방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인이 아무 말 없이 민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아이의 손 위에 정인의 손을 가만히 포겠어요. 거칠고 갈라진 어른의 손과 작고 여린 아이의 손이 나무망치 자루 위에서 겹치자 민호의 떨림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어요. 함께 울고 웃고 반죽을 치댄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정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가 나무 주걱을 구멍에 끼우고 지렛대를 올렸어요. 탕! 망치가 솥뚜껑 가장자리를 내리치자 뚜껑이 들썩였습니다. 치익! 밀폐되어 있던 증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하얀 김이 기둥처럼 솟아올랐습니다. 그 김을 타고 엄청난 향이 광장을 덮쳤어요. 진한 고기 향 사이로 마늘 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폭발하듯 퍼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작된 향이 관중석 맨 뒷줄까지 파고들었어요.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닫혔습니다. 앞줄에 서 있던 구경꾼의 목에서 꿀꺽 침 삼키는 소리가 났어요. 민호가 국물을 뚝배기에 담아 심사위원석으로 가져갔습니다. 유명 요리사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입 머금는 순간 숟가락이 요리사의 손에서 미끄러져 뚝배기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가지 국물을 맛봐온 혀가 기억을 더듬고 있었어요. 이건 5년 전에 사라졌던 그 마늘 기름 국물 아닙니까? 요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심사위원석이 술렁였습니다. 전통 음식 전문가가 국물을 머금자마자 눈을 질끈 감았어요. 입안에서 맛이 겹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골의 깊은 감칠맛 위에 마늘 기름의 고소함이 얹히고 그 아래로 은은한 한약재 향이 받쳐주고 있었어요. 고기 좀 보겠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국물 속 고기 덩어리를 집는 순간 고기가 결대로 부드럽게 갈라졌습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했는데 섬유질이 실타래 풀리듯 찢어진 거였어요. 연구가가 고기를 입에 넣자 씹을 것도 없이 혀 위에서 녹아내렸습니다. 압력의 마법입니다. 이 질감은 일반 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미식 블로거가 국물을 한 입 더 떠먹고는 숟가락을 놓지 못했어요. 본인도 모르게 뚝배기를 끌어당기며 국물을 연거푸 떠먹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이 공식 평가 중에 멈추지 못하는 모습은 어떤 말보다 강력한 평가였어요. 유명 요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사위원이 경연 도중에 일어서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5년 전 이 맛이 사라졌을 때 저는
한국 국밥의 한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이 국물에는 조미료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요리사가 정인과 민호를 바라봤어요. 이 맛을 되살린 분이 누구입니까? 정인이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정인을 올려다봤어요. 아이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입꼬리는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울 것 같았던 거예요. 정인이 민호의 어깨를 감싸며 마이크 앞으로 한 걸음 나갔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김장인 선생님의 손자입니다. 김장인. 그 이름이 마이크를 타고 퍼지자 광장이 웅성거렸습니다. 5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전설의 국밥 장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리사의 눈이 커지며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9살짜리 꼬마가 전설의 맛을 되살려냈다는 사실에 무대 위 공기가 전율로 물들었어요. 무대 반대편에 서 있던 황 사장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장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순간 관중의 시선이 황 사장 쪽으로 쏠린 거였어요. 이 시장에서 황 사장이 김장인 밑에서 일했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황 사장의 이마를 타고 땀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이 가장 위험한 법이었어요. 황 사장이 성큼성큼 무대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마이크를 낚아챘어요. 저거 다 썩은 고기입니다. 황 사장의 목소리가 광장을 찢었어요. 마이크를 낚아챈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생중계 카메라 세대가 일제히 황 사장 쪽으로 돌아갔어요. 누린내 감추려고 독한 향신료를 떡칠한 겁니다. 저런 걸 먹으면 배탈이 나요. 관중 사이에 동요가 일었어요. 방금까지 침을 삼키며 감탄하던 사람들의 표정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생방송이라는 게 무서운 건 바로 이런 거였어요. 확인되지 않은 한마디가 순식간에 진실처럼 퍼져나가니까요. 정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입술이 바르르 떨렸어요. 반박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수백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사위원석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어요. 유명 요리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까까지 극찬을 쏟아내던 온화한 표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이 황 사장을 향하고 있었어요. 황 사장님. 요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이크를 타고 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정인 씨 국밥에서 썩은 고기 운운하시기 전에 사장님 국물부터 설명하시죠. 값싼 사골농 추객과 향미 증진제가 범벅입니다. 직접 우린 육수가 아니라 공장에서 짜낸 분말을 물에 풀어놓은 거잖습니까? 광장이 웅성거리자 요리사가 한 발짝 더 나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 혀를 속일 수 있을 줄 아셨습니까? 전곡을 찔린 황 사장의 이마에 땀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아까까지 큰 소리를 치던 입이 굳게 닫히더니 눈동자만 사방으로 굴러갔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의 눈이었죠. 그 순간 무대 한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민호가 정인의 손을 놓고 무대 중앙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9살짜리의 걸음이 수백 명의 시선을 끌어당겼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들었어요. 마이크가 아이의 얼굴 절반을 가릴 만큼 컸지만 민호는 두 손으로 꽉 쥐고 황 사장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가 어젯밤에 우리 솥 부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어요. 또박또박 끊어지는 아이의 말투에 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침에는 우리 가마솥에 소금 쏟아서 망치려고 사람까지 보냈잖아요. 거기까지는 당당했고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호의 입이 한번 벌어졌다가 다물렸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거기서 민호의 목이 메었습니다. 5년 전 할아버지가 당한 일, 그 뒤로 병상에서 비법을 가르쳐 주시던 거친 숨소리, 2달 전 마지막으로 잡았던 차가운 손. 그 모든 게 목구멍까지 차올라 말을 막고 있었어요.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1초, 2초가 흘렀습니다. 광장의 바람소리만 남았어요. 관중 수백 명이 9살짜리 아이의 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를 꽉 깨물더니 마이크를 쥔 손에 다시 힘을 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저씨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요. 아저씨 주방 보조로 들어왔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밥도 해주고 재워주고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비법을 훔쳐가고 할아버지 고기통에 썩은 고기를 넣어서 신고했잖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떨리면서도 또렷한, 울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가게를 잃고 심장이 망가져서 결국. 민호가 잠시 말을 멈추자 마이크를 쥔 두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가셨어요. 광장이 정막에 잠기며 9살짜리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수백 명의 가슴을 동시에 때렸어요. 앞줄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입을 틀어막았고 옆에 서 있던 상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황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갈라진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꼬마가 생방송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어. 증거가 있어? 증거를 대. 민호가 황 사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민호가 오른손을 들어 무대 옆을 가리켰어요. 저기요. 카메라가 민호의 손가락 끝을 따라 무대 옆으로 돌아가자 황 사장의 부하가 화면에 잡혔어요. 렌즈가 줌인하자 부하의 검은 운동화 밑창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선명하게 묻어 있었어요. 민호가 새벽에 뿌려놓은 전분 가루였습니다. 아침에 우리 가게 뒷문으로 들어간 사람 신발에 묻은 거예요. 우리가 바닥에 뿌려놨거든요. 전분 가루를 본 부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이 바닥에 깔린 방송 케이블에 걸렸습니다.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나뒹굴었어요. 관중 사이에서 터져나온 웃음이 부하의 얼굴을 더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아. 무대 아래쪽에서 쩌렁쩌렁한 고함이 터졌어요. 채소가게 할머니가 무대 계단을 쾅쾅 밟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뒤로 경찰 2명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장사해온 할머니의 눈에 불꽃이 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품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방송국 PD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봐. 오늘 아침에 저놈이 소금 포대 들고 뒷문으로 들어가는 거 내가 다 찍었어. PD가 스마트폰을 받아들자 할머니가 뒤따라온 생선가게 주인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요. 어젯밤 거도 있어. 생선가게 주인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PD에게 건넸어요. 광장 한쪽에 세워진 대형 전광판에 2가지 영상이 차례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생선가게 CCTV에 찍힌 어젯밤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검은 마스크를 쓴 덩치 2명이 정인의 가게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쩍 하는 쇳소리를 내고 허검지거 빠져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할머니의 스마트폰 영상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아침에 검은 점퍼를 입은 사내가 소금 포대를 안고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화들짝 놀라 포대를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두 영상이 수백 명의 눈앞에서 생중계되자
광장 전체가 들끓었습니다. 도망치려던 부하의 팔을 경찰이 잡았어요. 바닥에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은 부하의 입에서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지난번처럼 뒤집어 씌우면 된다면서 돈 줬단 말이에요. 지난번처럼. 그 세 글자가 마이크를 타고 퍼지는 순간 광장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5년 전 할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사건의 진짜 배우가 생방송으로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황 사장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까까지 고함을 지르던 사람이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나오는 소리가 없었어요. 관중 수백 명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방금까지 그의 화려한 국밥에 탄성을 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싸늘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이 황 사장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손목 위에 올렸어요. 찰칵. 그 소리가 생방송 마이크에 잡혀 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황 사장이 경찰에게 끌려 무대 계단을 내려갔어요. 번쩍이던 구두가 계단 모서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아까 그 구두가 무대 위를 또각또각 울리며 올라왔던 게 불과 1시간도 안 된 일이었죠. 황 사장이 광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관중 사이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서 있는 민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는 구름 한 점 없는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봤지? 민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마이크에 잡히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어요. 아이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 줄기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9살짜리가 이제야 비로소 아이로 돌아간 거였죠. 정인이 무대 위로 올라와 민호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정인의 품 안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어요. 광장에 박수 소리가 1명, 2명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이 손바닥이 얼얼해질 때까지 치고 있었어요. 유명 요리사가 마이크를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오늘 경연의 우승자는 만장일치로 가마솥 국밥의 윤정인 씨와 김민호 군입니다. 그 한마디가 스피커를 타고 퍼지자 광장이 다시 한번 터져 나왔습니다. 5천만 원이 적힌 상금 판넬이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정인은 판넬을 받아들고도 실감이 나지 않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달 전 사채업자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일주일만 달라고 빌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정인이 판넬을 내려놓고 민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자 민호의 얼굴이 비로소 보였습니다. 볼 위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아이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어요.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민호 정말 잘했어. 정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정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능글맞게 잔소리를 하고 어른보다 의젓하게 버텨왔던 아이가 정인의 앞치마에 얼굴을 비비며 어깨를 들썩였어요. 소리내어 우는 민호를 정인이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솥이 부서졌을 때도, 무대 위에서 목이 메었을 때도 울지 않았거든요. 그 단단하던 아이가 지금 정인의 품 안에서 9살답게 울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민호의 등을 천천히 쓸어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다 보셨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에 코를 훔쳤습니다. 관중 사이에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어요. 앞줄에 서 있던 채소가게 할머니가 앞치마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장인 영감이 다 봤을 거요.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내려앉아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인이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사채업자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에는 이 문 앞에만 서도 다리가 풀렸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이 문을 몇 번이나 드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제발 한 번만 더라고 빌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정인이 사채업자 책상 위에 돈 봉투를 쾅 내려놓았어요. 사채업자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전부야? 정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사채업자의 서류함에서 한 장을 꺼냈어요. 남편과 정인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차용증이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3달 동안 정인의 목을 조였어요. 잠이 안 오는 밤마다 이불을 움켜쥐며 떠올려야 했던 종이 남편이 왜 이걸 같이 찍었는지 원망도 했고 먼저 떠나버린 사람이 밉기도 했던 종이었습니다. 정인이 차용증을 양손으로 쫙 찢었어요. 한 번 더 찍고 또 한 번 더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발처럼 사채업자의 책상 위로 흩날렸어요. 얼어붙은 사채업자의 표정 위로 하얀 조각들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이 돌아서며 한마디를 던지고 문을 닫았어요. 복도로 나선 정인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3층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3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의 빚이 아니라 정인의 다리로 걷고 있었거든요. 시장 건너편 화려했던 3층짜리 황금국밥 건물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철거업자 2명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금박 간판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 간판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자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지나가던 상인 하나가 힐끗 쳐다보더니 코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시장 한가운데에 깔끔하게 리모델링된 가게가 서 있었어요. 간판에는 가마솥 국밥이라는 4글자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채 안 됐는데 홀에는 이미 택시 기사들과 상인들이 바글바글했어요. 1년 전 팔이 한 마리 없던 그 가게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주방 한가운데 벽에는 특별한 물건이 걸려 있었어요. 반죽으로 울퉁불퉁하게 기워진 무쇠 솥뚜껑이었습니다. 새 솥을 장만하고도 정인은 이 뚜껑을 버리지 않았어요. 솥뚜껑 바로 옆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어요. 구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였습니다. 서류 위에 모 윤정인, 자, 김민호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정인이 이 액자를 걸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나사를 3번이나 빗나가게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가에 번진 웃음은 내려올 줄을 몰랐어요. 엄마, 파는 비스듬하게 썰어야 향이 산다니까요. 주방 안쪽에서 낯익은 잔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1년 사이에 훌쩍 큰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들고 서 있었어요. 키가 자라서 이제 더는 우유 박스 위에 올라서지 않아도 조리대에 손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잔소리투의 찡그린 표정은 처음 만났던 그 새벽과 똑같았어요. 엄마, 민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정인의 손에 들린 칼이 조리대 위에서 멈췄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지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줌마였던 호칭이 엄마로 바뀌기까지 함께 울고 함께 반죽을 치대고 함께 새벽 버스를 타고 함께 무대 위에 서야 했어요. 그 3달이 두 사람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습니다. 정인이 눈물이 차오르는 걸
꾹 참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우리 김 셰프님 말씀 들어야지. 민호가 피식 웃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의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어요. 엄마라는 말을 꺼낸 게 본인도 쑥스러웠던 겁니다.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마늘 기름의 고소한 향이 주방을 가득 채우더니 열린 문을 타고 시장 골목으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김 사이로 두 모자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었어요. 요리를 못해서 국밥을 쏟아버리며 울던 여자와 쓰레기통 옆에서 국밥김을 간절하게 바라보던 아이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의 김이 시장 골목 위로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김을 타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주방 벽에 걸린 솥뚜껑의 균열이 조명을 받을 때마다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새 솥뚜껑이었다면 저렇게 빛나지 않았을 겁니다. 깨지고 기워진 자리가 오히려 빛을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1년 전 저 솥 앞에서 울고 있던 정인에게 9살짜리가 말했었죠. 꾹 참고 끓이면 우리 인생도 부드러워질 거라고요. 그때는 위로처럼 들렸던 그 말이 지금 두 사람의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꾹 참고 끓인 시간이 누린내를 걷어냈고 빚을 녹였고 남이었던 두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솥이 깨져버린 것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깨진 자리가 가장 단단하고 꾹 참고 끓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금이 간 자리로 언젠가 반드시 빛이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꾹 참고 끓여낸 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오늘 힘든 밤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에 불을 켜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